자, 여러분 어려운데 잘 따라오고 계세요? 자, 우리 좀 전에 쌍극자에 대해서 설명한 거 나시나요? 쌍극자가 뭐라 그랬죠?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형성이 되고 어떤 공간을 중심으로 형성이 되고, 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게 되죠. 자, 우리는 그것을 쌍극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쌍극자가 생기는 원리가 있나 봐요. 우리가 그래서 쌍극자 원천의 물리적인 특성을 설명을 하는데요. 자, 그것이 바로 뇌파가 발생하는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이 뇌파가 발생하는 원천, 쌍극자의 원천은 파형이 검출되는 전극의 바로 아래에 대부분 다 위치해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죠. 근데 가끔 다른 장소에서 강력한 것이 발생해서 거기까지 영향을 미치기도 하겠죠. 자, 머리덮개. 우리는 머리덮개가 이게 한국어죠? 두피라 그랬죠. 두피. 이 두피에서 측정하는 전위의 크기는 쌍극자가 위치하는 바로 위쪽에서 측정을 하면 그 전극에서 어떻게 해요? 최대값을 기록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가 신경세포가 활성화되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뭐냐 하면 신경세포가 활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즉 활동전이가 형성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활동하는 신경세포는요. 자, 진동하는 쌍극자들의 집합이 되고요. 자, 이 활성화된 신경세포의 집단의 중앙부에 이 진동하는 쌍극자가 당연히 이 진동하는 것들은요, 무슨 말인가 하면 활동 전이가 생성되고, 자, 거기에서 뭐가요? 플러스 전이가 이동을 하면서 전류가 흐르고 또다시 어떻게 활동 전이가 형성되고, 이것이 반복하게 되면 외부에서 전이를 측정하면 이렇게 어떻게 해요? 주파수가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 이것을 진동하는 쌍극자들의 집합,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형성되는 것들이죠. 자, 이런 활성화된 신경세포 집단은요. 자, 특히 중앙부에 위치하면서 물리적인 특성을 대표하는 한 개의 기능적인 쌍극자를 이름하여서 뭐라 그래요? 등가쌍극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등가쌍극자는요, 뇌에서 3차원적인 위치에 있고요. 방향이나 면적 등과 같은 물리적인 요소로 설명이 되어져. 우리가 3차원적 X, Y축, Z축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전류의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이 쌍극자가 이게 형성되는 것이요. 방사형의 쌍극자, 그 다음에 평행형, 그래서 전극 배치를요, 이 방사형으로 할 수도 있고 평행형으로 할 수도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거기에 대한 것을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뇌파 발생시키는 원천을 우리가 방사형으로 뻗어져 있으면 그것을 방사형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디알 소스. 이게 한국어로 적절하게 아직까지 번역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는 라디알 소스, 방사형의 원천이다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쌍극자의 방향이 되뇌 겉질의 표면에서 방사상으로 위치를 하는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쌍극자가 위치하는 바로 위쪽에 있는 전극이 최대 전위를 기록하게 됩니다. 자, 이쪽 부분에서 지금 뇌파를 측정을 하는데요. 예, 이렇게 이제 형성이 되면 이쪽 부분이 어떻게 해요? 최대 전위가 기록이 되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지금 보시면 자, 신경세포에 지금 이것이 가지돌기라고 여러분 봅시다. 가지돌기에서 자극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흥분성 시냅스 이후 전이가 형성되면 플러스 전이가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플러스가 이쪽 방향으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전이가 흐르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여기에 있는 플러스가 밀려서 이쪽으로 가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중심으로 어떻게 해요? 전기가 이렇게 흐르게 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서 측정을 했을 때 가장 강하게 전기가 흐르게 되고요. 자, 방사상으로
이렇게 넓어질수록 어떻게 해요? 전기의 값은 상대적으로 약해지겠죠.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가장 어떻게 해요? 강한 전기가 측정이 되고, 자, 바깥으로 방사상으로 퍼질수록 어떻게 해요? 전위값이 상대적으로 약해지는데, 자, 여기 들어오는 이 바깥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처음에 마이너스 전위가 기록이 되겠고, 이것이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방사형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쌍극자의 방향이 대뇌 거칠의 표면에 방사상으로 위치하는 경우로 쌍극자가 위치하는 바로 위쪽의 전극이 뭐를 기록한다고요? 최대의 전위를 기록을 하게 되는 것. 이게 방사형 원천의 특징이 되어집니다. 자, 두 번째 우리가 원천은요, 평행형 원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나란하게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접하고 있거든요. 자, 이것을 우리가 번역을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 자, 텐제니탈 소스, 그래서 평행형 원천이라고 합니다. 쌍극자의 방향과 대뇌 거칠 표면에 두 개의 전극 배치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전위가 기록이 되지 않아요. 지금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뇌파 전위를 측정을 하게 되면, 자, 전극의 배치 방향이 만약에 똑같아요. 이거하고. 자,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보면, 지금 여기서 보면 이게 1번이고 측정 전극을 그리드 1, 그 다음에 그리드 2라고 이야기하면, 예, 똑같은 크기의 전위가 만들어진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우리 보통 그리드 1에서 그리드 2를 빼던가, 그리드 2에서 그리드 1을 빼게 되는데,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요? 전위가 제로 상태로 평탄하게 기록됩니다. 아직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 우리가 아까 방사형 전극 같은 경우에는 전극을 여기다가 하나 활동전이 우리가 그 측정하는 전극을 배치시키면 보통 귀라든지 아니면 귀의 귓볼이라든지 가장 영향이 적은 쪽에다가 우리가 레퍼런스 전극과 기준이 되는 전극을 배치를 시키게 되는데,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된 그리드 1에서 측정된 전위의 값이 5다. 예를 그러면은 우리가 이 참조하는 기준이 되는 전극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거의 0. 얼마거나 거의 영향이 없는 것을 측정하다 보니까 우리가 5에서 0.1을 빼든 아니면 하나도 영향이 없으면 0을 빼든 그대로 5라는 전위가 그대로 다 기록되잖아요. 자, 그런데 이와 같이 지금 아래쪽에 있는 이것과 같이, 자, 가장 강한 쪽, 어쨌든 G1하고 G2 두 곳에서 다 전위값이 측정이 되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도 강력하게 5 정도 되는 전위값이 측정이 되고, 여기에서도 강력하게 5 정도 되는 전위값이 측정이 됐다면 5 빼기 5 해서 0이 됩니다. 지금 말이 그 말이죠. 그래서 전극의 배치 방향이 우리가 측정 전위하고 같을 경우, 아니면 여기는 5인데 여기는 4다. 그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5 빼기 4 아니면 뒤에서 앞에 거를 빼더라도 1이거나 마이너스 1이 되어갖고 측정 전위의 값이 굉장히 작게 되겠죠. 그래서 전위가 잘 기록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방사형의 원천하고 평행형의 원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쌍극자의 방향에 따라서 또 전극 배치 방향에 따라서 우리가 측정되는 전위의 값이 좀 다르게 되게 됩니다. 자, 사선형의 원천은요, 중간 정도가 되겠죠. 자, 방사형은 하나의 전극이 드러나는 경우고, 자, 두 개의 전극이 나란히 이렇게 우리가 활동전이가, 그러니까 그 활동전이 형성하는 이게 뭐예요? 이렇게 평형으로 이렇게 있을 경우에 우리가 아까 평행형 원천, 자, 세로로 있을 경우에 우리가 방사형의 원천이라면,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비스듬하게 이렇게 되어져 있겠죠. 자, 그래서 이쪽에서 측정하더라도 사실은 얘가 나오려면 가장 강하게 되는 것이 이쯤이어야 될 텐데, 우리가 세포체가 여기 있고 세포체가 있고 축삭이 이렇게 있을 경우에 이렇게 가서 여기 측정되는데 거리가 상대적으로 멀어서 잘 측정이 안 되고, 가장 가까운 여기에서 측정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게 중심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약화가 되어지겠죠. 자, 쌍극자가 비스듬히 사선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방사형의 원천보다는
우리가 전이가 작고 그렇지만 평행형의 원천보다는 어떻게 해요? 전이값이 큰 중간 정도의 진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 어브리큐 사선형의 원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해가 좀 되실까요? 이게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개념을 다뤄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 신기하고 재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 봅시다. 자, 뇌파를 발생시키는 소스, 근원, 원천은요. 첫 번째 방사형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기록을 하면 어떻게 해요? 바로 우리가 이렇게 축사, 끝이 세포체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요 위에가 최대 전이를 기록하게 되겠죠. 자, 평행형 원천은 어떻게 해요? 세포체하고 축사기 어떻게 해요? 나란히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전이가 흐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에서 측정하는 전기나 여기에서 측정하는 전기가 어떻게 해요? 전이값이 비슷하죠. 그래서 빼기를 해버리면 전이값이 기록이 되지 않아요. 자, 그에 반해서 사선형의 원천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빗음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이를 측정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직선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감쇄된 전기값이 측정이 되겠죠. 그래서 중간 정도의 진폭을 가지게 됩니다. 자, 뇌파 발생의 원천, 즉 측정 전극의 크기는 측정 전극이 향하는 쌍극자 전이와의 각도에 비례합니다. 자, 측정 전극의 극성은 쌍극자 표면의 정기적인 신호하고 일치하게 되고요. 자, 뇌파 발생의 원천 자체가 양극을 가지는 쌍극자이기 때문에 측정 부위에서는 음극이 나타나지만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반대 방향의 양전이가 형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음극의 경우는 겉질 표면에 위치하고 양극은 겉질 심부에 위치하게 되며 자, 양의 전이가 반대쪽의 되뇌 방구에서 약하게 검출되거나 때는 어떻게 해요? 검출이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겉질에서 발생하는 이런 4개의 겉질 이이지 유형을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우리가 지금 봤던 평행형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해요? 방사형 원천, 그 다음에 사선형의 원천이 있었죠. 자, 그림 1번 같은 경우에는 무엇이 될까요? 평행형의 원천이죠. 예를 들면 자, 여기에 이제 세포체가 있고 여기에 어떻게 해요? 축삭이 이렇게 있는 거죠. 전이 필드가 어떻게 형성된다고요? 이렇게 우리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자, 전극을 만약에 이렇게 측정을 해갖고 우리가 바깥에서 빼내면 어떻게 해요? 여기서 형성되는 게 힘이 5, 여기도 5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측정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4번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형성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세포체가 여기 있다. 축삭이 이렇게 형성되는 건데 자, 이럴 경우에도 어떻게 해요? 이렇게 측정이 되면 전기값이 잘 측정이 안 되겠죠. 아니면 이렇게 측정이 되더라도 이제 같은 종류니까 전기가 되게 약하게 측정이 될 거예요. 자, 반해서 2와 3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측정 전극이 여기에 있고 하나는 기준 전극이 예를 들어서 귀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얘한테서 얘를 빼든지 만약 이게 5고 이게 0이다. 그럼 5 빼기 0은 5. 만약 여기서 0에서 5를 뺀다. 마이너스 5. 그래도 우리가 마이너스 값은 방향을 의미하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고요. 굉장히 크구나 라고 알 수 있을 것이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측정이 되고 하나는 어떻게 해요? 기준 전극을 잡아서 측정을 하면 역시 어떻게 해요? 방사형의 필드가 형성이 되면서 상대적으로 강한 전이값이 측정이 되어집니다. 자, 그래서 한 번만 더 여러분 정리를 해 보면은요. 자, 이 그림이 좀 더 좋아서 제가 가지고 왔는데 우리 쌍극자의 유형이 방사형으로 생긴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평행형 또는 이제 접선형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우리가 접선형으로도 생긴 것이 있습니다. 텐제니탈 커런트, 라디알 커런트. 자, 여기 보면 머리뼈 부분이고요. 이제 머리뼈 바깥쪽이죠. 그 다음에 이제 되뇌 겉질 부분에 있는 여러분 요거 있죠. 요거. 여기 이제 뭐라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바로 피라미드 세포라고 여러분 보시면 되겠죠. 이 피라미드 세포의 이 네모 부분을 우리가 세포체, 셀 바디 그리고 요 꼭대기 가지돌기는 이 끝에서부터 자극을 입력해 갖고 정보를 전달해 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바깥에 있던
우리가 플러스가 어떻게 해요? 세포 안으로 들어가죠. 우리가 플러스의 이동 방향에 따라서 전이가 흐르는 거니까 지금 여기서 보시면 어떻게 해요? 자, 플러스가 이렇게 이제 세포체 쪽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전이가 이렇게 흘러 들어가고 또 이제 플러스가 이동을 하면서 우리가 전이가 방사상으로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그래서 이쪽 부분에서 뇌파 전이를 측정을 했을 때 최대의 전이 값이 기록이 되는데 바로 이렇게 파랗게 색칠된 부분, 저 중심이 가장 강한 전이를 기록하게 되겠죠. 자, 그에 반해서 자, 우리 피라미드 세포가 어떻게 해요? 옆으로 누워 있는 경우에요. 자, 피라미드 세포가 옆으로 이렇게 누워 있는 경우에는 자, 자극이 어떻게 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쪽이 파란색이니까 여기 이렇게 하는 게 더 낫겠네요. 그림을. 죄송해요. 자, 세포체가 있어요. 세포체가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자, 가지돌기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자극이 이렇게 세포체 쪽으로 플러스가 흘러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잖아요. 자, 그러면 필드가 이렇게 형성이 된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만약에 전위값을 측정하게 된다. 그러면 사실 자, 이쪽으로 지금 플러스가 어떻게 해요? 세포 내로 이동해서 들어가 갖고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전위가 형성이 되는데 자, 여기하고 여기서 측정되는 전위값이 각각 뇌파를 측정하는 전극이 있다라고 치면 사실 같은 세포 그룹에서 형성이 되는 거기 때문에 값이 어떻게 해요? 똑같이 측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아까 5를 예로 들었다 그렇죠? 자, 이런 평행형 같은 경우에는 전류가 굉장히 약하게 측정이 된다 그랬어요. 자, 그에 반해서 사선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이게 중간에 상대적으로 어떻게 해요?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평행형하고 방사형의 중간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이것이 뇌파 전이에서 전이 측정의 특징이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EEG라는 거, 우리가 이게 지금 바로 뇌파를 측정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죠. 우리가 MEG, 우리가 마그네틱, 자, 전자장으로 측정하는 경우에는요. 자, 뭐에만 민감하냐 하면 탱제니탈 컴포넌트, 우리가 평행형 전이에 되게 민감해요. 자,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평행할 수도 있고 이쪽 방향으로 평행할 수도 있는데 반면에 이 MEG의 특성 같은 경우에는요, 라디알 컴포넌트, 라디알 우리가 다이폴 쌍극자에 관해서는 굉장히 약하다고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자, EEG 같은 경우에는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요소를 다 측정할 수 있어요. 아까 뭐 평행형 같은 경우에는 전위값이 자 0이 나오기도 하지만 때로는 4에서 2를 빼거나 위치에 따라서 가장 이제 약하게 나올 때는 0이 되는 단점도 있지만 대체로 이제 측정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뇌의 정기적인 활동의 모든 요소들이 민감하게 측정될 수 있다. 단점 똑같을 경우에 딱 어떻게 해요? 평행에 딱 위치했을 경우에는 어떻다고 값이 상대적으로 0이 되거나 아주 작아질 수 있다. 자, 그런데 MEG 같은 경우에는 자, 탄제니탈 컴포넌트에 굉장히 어떻게 해요? 민감하지만 대신에 라디알 컴포넌트는 잘 측정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EG의 장점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려우셨을까요? 예. 우리가 이렇게 되면 이제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보셨냐면요. 자, 몇 페이지까지? 41페이지까지 여러분 보셨어요. 갑자기 너무 훅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어려워하지 말고 소설책 읽듯이 그냥 들으시라고 했죠. 예, 또 시간이 되면 뒤쪽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뇌파 발생의 원천에 대해서 학습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뇌파 검사에 대한 전반적인 우리가 이해가 있는지 한번 요약해서 제시해 보도록 할게요. 자, 대뇌겉질 같은 경우에는 몇 개의 층으로 구성되어 있나요? 바로 6개의 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 6개의 층에 각각 세포들이 구성이 되어 있지만 크고 작은 세포들이 6개의 층으로 있고요. 자, 그것이 세로 모양으로 쭉 나열이 되어져 가로 모양의 6개의 층에 또 세로 모양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죠. 자, 이 세포들 중에서 우리가 피라미드 세포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자, 피라미드 세포 같은 경우에는요, 5층에 세포체를 두고 있습니다. 세포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피라미드 세포 중에서도 큰 피라미드 세포를 우리가 거대 피라미드 세포라고 이야기하고 베츠셀이라고도 이야기하죠. 자, 이 거대 피라미드 세포의 축삭은 하나가 있고 가지돌기가 이렇게 뻗어 있는데 가지돌기의 끝은 바로 우리가 1층, 거칠 1층에 있고요. 그 다음에 가지돌기의 바닥부는 바로 4층 정도에 우리가 위치해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거칠 층 중에서 2층과 3층, 4층으로 시냅스 다른 부분에서 들어오는 거칠의 다른 영역이나 또 시상과 같은 다른 부위에서 들어오는 신경세포의 정보를 입력받아요. 시냅스를 형성해서 입력을 받게 됩니다. 2층과 3층에서는 거칠의 다른 영역, 그리고 4층에서는 시상과 다른 부위들에서 입력 신호가 유입이 되게 되죠. 자, 이 피라미드 세포의 가지돌기 꼭대기는 그림에서 보셨던 것처럼 1층에 그리고 4층은 바닥부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싱크와 소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싱크는 뭐가 싱크였었어요? 앞에서 기억나십니까? 바깥에 있는 플러스 이온이 자,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 세포 안이 플러스가 되지만 바깥쪽에는 뭐가 되는가요? 쭉 마이너스 전이가 형성이 되죠. 이렇게 마이너스가 모여 있는 것을 싱크, 그 다음에 플러스가 이동해 온 것을 소스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자, 싱크와 소스, 우리가 지금 그림에서 보면 어디가 싱크가 됩니까? 바로 바닥부가 싱크가 되고 그 다음에 꼭대기 부분이 어떻게 돼요? 소스가 되죠. 세포 안의 입장에서 보면 세포 안은 어떻게 해요? 안쪽에가 플러스, 먼 곳이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그래서 우리가 전이가 이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전이가 세포 안에서는 이렇게 흘러가고요. 세포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요? 이 방향으로 흐르겠죠. 자, 이렇게 우리가 전기의 흐름이 형성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세포 안에는 꼭대기 쪽으로, 그 다음에 세포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요? 세포체 쪽으로 이렇게 흐름이 유발되는데, 자, 이와 같이 소스하고 싱크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이 거리 차이 때문에 쌍극자라고 하는 이 전위의 흐름이 유발이 되게 됩니다. 자, 두 번째, 피라미드 신경세포에서 쌍극자의 전류의 흐름. 자, 피라미드 신경세포의 구조가 쌍극자 전류의 흐름 발생에 굉장히 이상적인 구조라고 그랬죠. 자, 왜냐고 봤더니 자, 꼭대기에 가지돌기가 있고 그리고 이 가지돌기가 꼭대기까지 보면 세포체에서 꽤나 멀리 거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자, 세포 외의 전류가 세포체의 장축을 따라 세포체 쪽으로 긴 축을 따라서 흐르게 되는데, 자, 세포 내에서 보면은 자, 우리가 싱크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그 안쪽에서는 뭐가요? 양의 전이가 형성되고 소스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자, 음의 전이가 형성이 됩니다. 자, 그래서 분리된 공간에서 소스와 싱크 사이에서 전류가 흐르면서 쌍극자 전류가 형성이 된다라고 앞에서 설명을 했죠. 자, 세 번째, 피라미드 세포가 병렬로 나란히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피라미드 신경세포가 겉질 표면에 수직적으로 정렬이 되어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쌍극자의 층 또는 쌍극자 시트라는 것이 형성이 될 수 있고, 자, 이 EEG 전이는 주로 기록전극에서 가까운 피라미드 신경세포의 뭐죠? 시냅스 이후 전이를 바로 기록하게 되겠죠. 자, 세포의 전류의 흐름을 우리가 한번 설명해 봅시다. 자, 먼저 시상에서 들어오는 전이를 설명하고 있네요. 자, 시상의 흥분성 신호가 자, 바닥부, 이 4층 부분, 어디, 여기가 왜 바닥이죠? 이쪽이 끄트머리여서 꼭대기, 여기를 바닥이라고 한다 그랬죠. 4층의 바닥부로 자, 피라미드 세포의 가지돌기로 정보가 입력이 됩니다. 자, 그러면 흥분성, EPSP라는 것은 흥분성 연접 이후 전이가 되는데, 자, 이 흥분성 연접 이후 전이 때문에 세포 바깥에서는 플러스 이온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니까 바깥에서는 싱크, 그 다음에 또
또 수동 소수는 어디에요? 플러스 전이는 저 바깥에 1층 꼭대기의 가지돌기 부분에 형성이 된다 그랬죠. 자, 그래서 자, 바깥에서 보면 전류의 흐름이 어떻게 된다고요? 세포체 쪽으로 이렇게 흘러오겠죠. 왜냐하면 플러스가 흐르는 방향이 전류의 흐름의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요, 뇌파를 측정하면 뇌파가 무슨 전이가 측정이 된다고요? 양의 전이가 측정이 된다 그랬어요. 뇌파에서는 특히 양의 값이 측정이 될 때는 뇌파의 그래프가 어디로 기록이 된다고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형태로 기록이 된다라고 설명을 했죠. 자, 두 번째, 다른 겉질 부위에서 흥분성 자극의 입력이 있었어요. 자, 그랬을 경우에는요, 2층, 3층, 꼭대기하고 가까운 쪽이죠. 자, 이쪽에 위치한 가지 돌기로 자극이 입력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되면 활성화된 부분에서는요, 어떻게 되죠? 바로 플러스 전이가 세포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세포 안쪽은 플러스 전이가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세포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전이가 형성이 되어지는 거죠. 자, 이 경우에는요, 꼭대기 쪽에서는 마이너스 전이가 형성이 되고 바닥과 가까운 부분에서는 어떻게 해요? 플러스 전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전류의 흐름의 방향을 보면 세포 안에서는 어떻게 되죠? 세포 안에서는 이쪽이 플러스이기 때문에 세포체 쪽으로 전이가 흐르지만 세포 바깥에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방향을 형성하면서 우리가 전이 값이 흐르게 되어집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세포 안쪽에는 세포체 쪽으로 바깥쪽 쪽에서는 어떻게 해요? 예, 세포에서 먼 쪽으로 이렇게 형성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전류의 흐름이 세포 내 전류의 흐름이 1층의 방향으로 세포 바깥의 전류의 흐름은 1층의 방향으로 세포 안의 전류의 흐름은 세포체 쪽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지면서 자, 외부에서 측정했을 때 어떻게 해요? 자, 요 바로 위쪽에 있는 전극에서는 뭐가 측정이 된다고요? 마이너스 전이가 측정이 됩니다. 그래서 음의 전이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세포 위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기록되는 양식이 되겠죠. 자, 뇌파의 기록. 그래서 EEG는요. 다수의 유사한 방향으로 배열된 피라미드 세포의 연합된 활동의 결과입니다. 자, 그래서 뇌파 측정을 위해서는 자, 어느 정도의 신경세포의 집단이 필요하냐면 몇 개 정도요? 약 108개 정도의 신경세포 집단이 필요하고요. 자, 이런 신경세포가 또 어떻게 해요? 각각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동기화되어서 활동을 해야 한다라고 했죠. 따라서 EEG는 거대 세포 집단의 연합된 시냅스 이후 활동을 반영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이 EEG를 기록할 수 있죠. 이제 그림에서는 3개의 신경세포, 피라미드 세포만 기록이 되었지만 적어도 몇 개가 포함되어야 된다고요? 약 108개 정도가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용이 조금 어려운 것 같죠? 자, 그런데 우리가 꼭 이 부분에 대해서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한테 이것을 꼭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나중에라도 이 분야에 대해서 아마 여러분 분명히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거나 또 이 분야에 접근할 사람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중에라도 공부할 때 기본적인 지식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여러분들한테 권면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2장에 들어갈 거예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2장이 아니라 2주차 수업의 그 내용 중에 있는 이제 신경세포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요. 좀 더 깊이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따라오면 되겠습니다.